네가 우리 엄마 통장 훔쳐갔지? 치매 노인방에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너밖에 더 있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신우이 미경의 가방이 정희의 머리 옆을 후려쳤고 식탁 위에 있던 숟가락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정희는 잠깐 멈췄다가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을 주웠습니다. 그때 미경이 정희 의자 옆에 있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네가 훔친 거 맞잖아! 아가씨 왜 그러세요? 그때 갑자기 식탁 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순분이 밥그릇을 품에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내 거야. 주면 안 돼. 주면 안 돼. 엄마! 태섭이 순분의 손에서 밥그릇을 확 빼앗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밥그릇 밑에 붙어있던 작은 종이 한 장이 식탁 위로 떨어졌어요. 그 쪽지를 본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쪽지에 적힌 단 8글자 때문이었어요. 도대체 그 밥그릇 밑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꽃편지 사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만나게 될까요? 소중한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 점심은 밥상이 차려지기 전부터 이미 이상하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미경은 초인종도 누르지 않았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죠. 비, 비, 비. 그 소리만 들려도 정희의 어깨가 먼저 굳었어요. 정희는 미역국 불을 줄이던 손을 멈췄죠. 현관 쪽을 돌아보기도 전에 미경의 구두 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렀어요. 평소 같으면 코트를 소파에 던지고 냉장고 문부터 열었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미경은 정희를 보지도 않고 곧장 시어머니 순분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그거 어디 뒀어? 정희는 국자를 든 채 멈춰섰죠. 그거 통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도장이라고도 하지 않았고요. 그냥 그거라고 했어요. 방 안에서는 밥그릇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 사각. 그리고 순분의 낮은 목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어요. 내 거야. 미경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죠. 엄마, 또 왜 이래? 그 밥그릇 좀 내려놔. 사각, 사각. 순부는 대답 대신 밥그릇 밑을 계속 긁고 있었어요. 정희는 가스불을 끄고 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방문은 반쯤 열려 있었어요. 그 안에서 순부는 장롱 앞에 앉아 있었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잠옷 소매는 한쪽만 접혀 있었어요. 그리고 두 손으로 밥그릇을 품에 안고 있었죠. 밥도 없는 빈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순부는 그걸 마치 누가 빼앗아 가기라도 할 것처럼 가슴에 꼭 붙이고 있었죠. 어머니. 정희가 조용히 불렀어요. 순분의 눈동자가 정희 쪽으로 흔들렸습니다. 흐렸다가 잠깐 맑아졌다가 다시 어딘가로 떠내려가는 눈빛이었어요. 치매는 늘 그런 식이었죠. 완전히 잊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기억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순분의 손은 분명했어요. 밥그릇을 놓지 않겠다는 손. 밑에 붙은 무언가가 떨어지지 않았는지 계속 확인하는 손. 정희는 그 손을 봤어요. 손톱 끝에는 희미하게 밥풀이 말라붙어 있었죠. 그릇 밑면을 얼마나 긁었는지 손톱 아래가 조금 까맣게 물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밑에 뭐 있어요? 정희가 아주 낮게 물었죠. 순부는 밥그릇을 품 안으로 더 깊이 숨겼어요. 주면 안 돼. 미경이 코웃음을 쳤죠. 언니 봤지? 엄마 이제 저 정도야. 밥그릇 하나도 못 내려놔. 이래서 시설 알아봐야 한다니까. 시설. 그 말에 순분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정희는 그 떨림을 봤습니다. 미경은 보지 않았어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죠. 정희가 거실로 나오자 식탁 한쪽에 낯선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정희가 차린 반찬보다 그 서류 봉투가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봉투 위에는 파란 글씨가 찍혀 있었어요. 요양원 입소 안내서. 정희는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이게 뭐예요? 미경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죠. 엄마 자리 났대. 상담사도 오후에 온대. 어머니한테 말씀은 하셨어요? 말하면 뭐해? 기억도 못하는데. 정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순부는 방문 앞에 서서 그 말을 듣고 있었죠. 밥그릇을 품에 안은 채였죠. 미경은 식탁 의자를 빼며 앉았어요. 오빠, 치매 판정 나왔을 때 해야 돼. 나중에 더 심해지면 서류 하나 못 움직여. 태섭은 물컵을 들었다 내려놓았죠. 무슨 서류? 요양원도 그렇고, 엄마 통장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정희가 미경을 봤습니다. 미경은 아무렇지 않게 젓가락을 들었어요. 엄마 요양원 보내면 이 집도 정리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둘 거야? 정희는 그 말에서 시어머니 걱정을 듣지 못했죠. 대신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돈, 명의, 서류. 사람을 걱정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사라진 뒤 남을 것들을 미리 세는 말이었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는 아직 여기 계세요. 미경이 웃었습니다. 언니가 뭘 그렇게 알아? 엄마가 언니한테 뭐라고 하기라도 해? 그때 순분이 밥그릇을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사각, 사각. 밥상이 차려졌죠. 소고기 미역국, 고등어구이, 무나물, 시금치, 계란찜. 순분이 삼키기 편한 반찬들만 골라 정희가 새벽부터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요양원 안내서였어요. 입소 예정일. 사흘 뒤. 정희는 그 글자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사흘. 사람의 삶을 접어서 서류 봉투에 넣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미경은 젓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엄마는 창가 쪽에 앉혀. 냄새 나니까 환기되는 데가 낫잖아. 정희의 손이 멈췄죠. 냄새. 그 말은 순분의 몸에 붙는 말이 아니라 순분을 식탁 끝으로 밀어내는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순분의 의자를 조금 안쪽으로 당겼습니다. 미경이 바로 쳐다봤습니다. 언니, 거긴 손주 자리야. 정희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먼저 앉으세요. 순부는 밥그릇을 품에 안고 천천히 앉았죠. 식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때 미경이 물었죠. 오빠, 엄마 농협 통장 어디 있어? 태섭은 국을 뜨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왜? 어젯밤에 서랍 봤는데 없더라. 정희는 그 순간 젓가락을 든 손을 멈췄죠. 순분의 손가락이 밥그릇 밑을 한 번 더 문질렀습니다. 사각.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정희에게는 크게 들렸습니다. 미경의 눈이 정희 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처음부터 정희를 보고 있었던 사람처럼요. 언니. 정희는 미경을 바라봤어요. 혹시 봤어? 처음은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 안에는 이미 답이 들어 있었죠. 정희는 알았습니다. 미경은 통장을 찾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정희를 몰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못 봤어요. 미경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못 봤어?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방에 들락거리는 사람, 언니밖에 없잖아. 밥 준다, 약 준다, 청소한다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잖아. 정희는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태섭이 낮게 말했죠. 정희야, 정말 아니면 당당하게 열어. 괜히 버티니까 더 이상해 보이잖아. 정희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 말이 미경의 말보다 더 아팠습니다. 정희가 훔쳤다고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희가 억울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 이 상황이 빨리 끝나는 게 태섭에게는 더 중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가져갔어요. 정희가 말했어요. 태섭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열면 되잖아. 그 한마디에 정희의 손끝이 식었습니다. 그때 미경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희 의자 옆에 있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아가씨, 왜 그러세요? 정희가 손을 뻗었지만 미경은 그 손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치매 노인 방에 들락거리는 사람이 너밖에 없는데? 내가 훔친 거 맞잖아. 가방 지퍼가 찢어질 듯 열렸습니다. 지갑, 손수건, 약봉지, 수첩, 정희의 물건들이 식탁 위로 빠르게 던져졌죠. 툭, 툭, 툭. 정희의 하루가, 정희의 7년이, 정희가 혼자 버틴 시간들이 그렇게 식탁 위에 널렸습니다. 미경은 수첩 하나를 펼쳤습니다. 혈압 132에 78. 아침약 먹음. 무나물 잘 드심. 미경이 피식 웃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적어놨어? 착한 며느리 흉내 제대로다. 미경은 수첩을 식탁 위에 펼쳐놓고 태섭 쪽으로 밀었어요. 오빠, 이것 좀 봐. 혈압, 약, 반찬. 이 정도면 며느리가 아니라 간병인 노릇하면서 나중에 뭐라도 받으려고 한 거 아니야?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수첩은 돈을 받으려고 쓴 게 아니었어요. 순분이 오늘 약을 먹었는지 잊어버릴까봐. 밤새 몇 번 깼는지 의사에게 말해야 하니까. 어떤 반찬을 삼키기 어려워했는지 다음 끼니에는 피하려고. 그런 것들을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미경은 그 7년을 한 문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계산. 그때 순분이 숟가락을 식탁에 내려쳤습니다. 탕. 모두가 순분을 봤습니다. 순분은 밥그릇을 품에 안은 채 정희의 가방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마른 손이 가방 위에 올라갔습니다. 아니다. 미경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엄마, 뭐가 아닌데? 순부는 미경을 봤습니다. 흐린 눈이었지만 그 안에 이상하게 단단한 것이 있었어요. 그애 아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죠.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7년 동안 이 집에서 정희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흐려진 순분이 정희를 가리키며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미경의 얼굴이 굳었죠. 아, 진짜. 엄마가 지금 뭘 안다고 그래. 그 밥그릇이나 치워. 순부는 밥그릇을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주면 안 돼. 엄마. 태섭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희는 말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태섭의 손이 더 빨랐습니다. 그가 순분의 손에서 밥그릇을 확 빼앗았습니다. 툭! 밥그릇 밑에 붙어있던 작은 종이 한 장이 식탁 위로 떨어졌어요. 누렇게 변한 테이프가 반쯤 뜯겨 있었죠. 종이 끝에는 마른 밥풀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순분이 며칠 동안 그 밥그릇을 품에 안고 있었다는 증거였죠. 정희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쪽지는 여러 번 접었다 편 흔적 때문에 가장자리가 해져 있었어요. 삐뚤삐뚤한 글씨. 하지만 분명한 글씨였죠. 정이 아니다. 장롱 밑. 그 글자를 본 순간 미경의 손에서 정희의 가방이 떨어졌어요. 툭. 정희는 쪽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맞은 머리보다 그 8글자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정이 아니다. 치매로 이름도 헷갈리던 어머니가 끝까지 붙잡고 있던 말은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정이 아니다. 그 말은 누명을 벗기는 문장이면서 동시에 정의를 사람으로 세워주는 말이었습니다.
태섭이 순분을 받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가 쓴 거예요? 순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엄마가 지금 자기 이름도 헷갈리는데 뭘 써? 누가 붙여놓은 거야? 언니가 한 거 아니야? 다시 정이었어요. 쪽지가 나와도 순분이 아니라고 해도 끝은 다시 정이었죠. 그때 순분이 고개를 들었어요. 썼지. 미경의 입술이 멈췄죠. 엄마, 지금 제대로 알고 하는 말이야? 순분은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치매다. 그러니까. 근데 장롱 밑은 기억한다. 그 말 뒤로 아무도 바로 움직이지 못했죠.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지금 봐요. 미경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았지만 정희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태섭이 정희 앞을 막았습니다. 지금 다들 흥분했어. 엄마도 상태가 안 좋고 나중에 하자. 나중.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쪽지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중이라는 말은 대부분 덮자는 뜻이었습니다. 미경은 빠르게 서류 봉투를 챙겼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 오늘은 엄마 상태가 너무 이상해. 상담사 오면 그때 정리해. 정리. 그 말이 정희의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을 시설로 보내는 것도 정리. 며느리를 도둑으로 모는 것도 정리. 불편한 진실을 장롱 밑에 다시 밀어넣는 것도 정리. 그날 점심은 끝나지 못했죠. 국은 식었고 고등어는 굳었고 계란찜 위에는 물이 고였어요. 그런데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다음 날 오후 거실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요양원 상담사였죠. 테이블 위에는 입소 안내서와 계약서가 놓여 있었어요. 파란 볼펜, 인주, 도장 찍는 칸, 그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죠. 정희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그 광경을 보고 멈췄어요. 오늘 설명만 듣는 거라면서요. 태섭은 눈을 피했죠. 미경이 대신 대답했어요. 설명 듣고 괜찮으면 바로 진행해야지. 자리라는 게 계속 있는 줄 알아? 정희는 계약서를 받습니다. 입소 예정일, 사흘 뒤, 그리고 보호자 확인란. 정희의 손끝이 굳었죠. 그곳에는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거 누가 찍은 거예요? 미경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엄마가 찍었지. 정희가 순분을 받습니다. 순분은 소파 끝에 앉아 밥그릇을 품에 안고 있었죠.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순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찍었다. 미경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또 왜 그래? 어제도 설명했잖아. 안 찍었다. 순분은 다시 말했죠. 느렸지만 분명했어요. 상담사의 표정이 어색해졌죠. 보호자분, 어르신 본인 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경은 웃는 얼굴로 상담사를 바라봤어요.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치매 환자 말 하나하나 다 들으면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요? 순분의 손이 밥그릇을 더 세게 감쌌습니다. 미경은 그 손을 보더니 작게 혀를 찼습니다. 저러니까 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밥그릇 하나 붙들고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시잖아요. 그 말은 순분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순분의 말을 지우는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싸늘해졌죠. 정희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싫다잖아요. 태섭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어머니 모신다고 해서 우리 인생까지 묶여 있어야 해? 미경 말대로 시설 들어가시는 게 다 편한 길일 수도 있어. 그럼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 정희는 남편을 바라봤죠. 그 말 속에는 순분을 걱정하는 마음보다 정희를 밀어붙이는 피로가 더 컸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책임졌는데요? 정희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태섭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미경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죠. 그러고 보니 도장집이 없어졌더라. 정희는 미경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엄마 도장집. 어제까지 있었는데 없어졌어. 태섭이 이 말을 짚었습니다. 미경아, 또 왜 그래? 오빠도 봐야지. 통장도 언니가 갖고 있었잖아. 이제 도장까지 없어졌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거실이 조용해졌죠. 준서가 방에서 나오다가 문가에 멈춰섰습니다. 미경은 준서를 보고도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크게 말했죠. 준서야, 너도 봐도 사람이 착한 척 한다고. 다 착한 건 아니야. 할머니 통장에 손 떼는 사람도 처음엔 다 가족인 척해. 준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 머리를 맞았을 때보다 더 숨이 막혔습니다. 자기 이름이 무너지는 것보다 아이 눈앞에서 엄마라는 자리가 무너지는 게 더 아팠습니다. 정희는 그 눈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어른들의 말 사이에서 엄마를 바라보는 눈. 그 눈이 제일 아팠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 어제 식탁 위에 흩어졌던 자기 물건들을 떠올렸습니다. 지갑, 손수건, 약봉지, 병원 예약 수첩. 그 물건들은 모두 정희가 하루를 버티기 위해 들고 다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는 그 모든 것이 증거처럼 취급됐습니다. 약봉지는 시어머니 방에 들락거린 증거가 되었고, 수첩은 착한 며느리 흉내라는 비웃음이 되었고, 가방은 언제든 뒤져도 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처음으로 자기 가방을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그건 통장을 숨기려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눈에는 그마저도 의심으로 보였어요. 미경이 정희의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열어봐. 싫어요. 정희의 대답은 처음으로 짧았습니다. 미경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뭐? 어제도 제 가방 뒤졌잖아요. 오늘은 싫어요. 미경은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언니가 언제부터 그렇게 당당했어? 어차피 이 집에서 언니 편 들어줄 사람 없어.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죠. 틀린 말이 아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미경이 일부러 가장 아픈 곳만 골라 찔렀기 때문입니다. 거실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정희 자신도 놀랐습니다. 자기 입에서 싫다는 말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온 것이 얼마만인지 알 수 없었죠. 태섭이 낮게 말했어요. 정희야, 그냥 확인만 하자. 일 키우지 말고. 정희는 태섭을 봤습니다. 일을 키운 건 제가 아니에요. 태섭은 입을 다물었죠. 그때 미경이 정희보다 먼저 움직였어요. 의자 옆에 있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정희가 붙잡았지만 미경은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가방 안의 물건들이 다시 식탁 위로 쏟아졌죠. 그리고 안쪽 주머니에서 낡은 도장집 하나가 나왔습니다. 미경의 입꼬리가 아주 잠깐 올라갔습니다. 맞지? 정희는 도장집을 바라봤어요. 처음 보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처음 보는 물건이 자기 가방에서 나왔다는 말은 아무 힘이 없었죠. 미경은 빠르게 말했어요. 경찰 불러. 이건 가족 일이 아니라 절도야. 정희는 잠깐 미경을 바라봤죠.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아가씨 입으로 말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할게요. 미경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죠. 뭐? 가족일 아니라고 하셨죠. 그럼 가족이라서 봐주는 것도 오늘부로 끝이에요. 절도. 그 말이 거실 바닥에 떨어졌어요. 준서가 정희를 봤습니다. 엄마 아니지? 아주 작은 목소리였죠. 그런데 정희에게는 가방으로 맞은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정희는 준서를 보았습니다.
바로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미경의 말, 태섭의 침묵, 상담사의 시선, 식탁 위에 흩어진 물건들, 모든 것이 정희를 한쪽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그때 정희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네, 부를게요. 미경이 멈췄죠. 뭐? 경찰 부르자면서요. 저도 오늘은 가족 일로 끝낼 생각 없어요. 정희는 휴대폰 화면을 켠 채 미경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제는 제가 맞았고, 제 가방이 뒤집혔고, 제 이름이 도둑이 됐어요. 오늘은 순서 바꿔요. 이번엔 제가 확인할게요. 누가 어머니 통장에 손 댔는지, 누가 도장집을 제 가방에 넣었는지, 누가 어머니 싫다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지, 하나씩 끝까지 확인해요. 정희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죠.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미경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죠. 언니 지금 협박해? 확인하자는 거예요. 도장집이 제 가방에 왜 들어갔는지, 통장은 누가 가져가려 했는지, 어머니 요양원 계약서에 누가 도장을 찍었는지. 태섭이 정희를 봤습니다. 그 눈에는 놀람이 있었어요. 정희는 그 눈도 아팠습니다. 7년 동안 참고 살 때는 보지 않던 사람이 처음으로 정희가 말을 하자 그제야 보고 있었죠. 정희는 도장집을 집어들었어요. 이거 열어봐도 되죠? 미경이 재빨리 손을 뻗었습니다. 만지지 마. 그 반응이 너무 빨랐습니다. 거실에 있던 사람들 모두 그 순간을 느꼈습니다. 정희는 도장집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쪽에는 작은 종이 하나가 끼어 있었죠. 문구점 영수증이었습니다. 구입 시간. 오늘 오전 10시 42분. 정희는 영수증을 펼쳐 들었어요. 오늘 오전 10시 42분. 미경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말했죠. 그 시간에 저는 집에 있었어요. 어머니 점심약 챙기고 있었고요. 아가씨는 오늘 집에 오기 전이라고 했죠. 정희는 영수증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아가씨는 오늘 오전에 엄마 도장집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도장집은 오늘 오전 10시 42분에 샀네요. 없어진 도장집이 아니라 오늘 새로 산 도장집이에요. 거실이 조용해졌죠. 정희는 미경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질문은 하나예요. 이게 왜 제 가방 안에 있었을까요? 미경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게 뭐가 증거야? 그때 준서가 작게 말했죠. 나 봤어. 모두가 준서를 봤습니다. 준서는 문틀을 잡은 채 정희 뒤로 한 걸음 숨었습니다. 아까 엄마가 물 가지러 갔을 때 고모가 엄마 가방 만졌어. 미경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경이 준서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가려 했어요. 그 순간 정희가 준서 앞을 완전히 막아섰습니다. 아이한테 소리치지 마세요. 미경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언니가 지금 나한테 명령해? 정희는 처음으로 미경의 말을 끊었습니다. 네. 제 아이 앞에서는 더 이상 한마디도 못하세요. 준서는 움찔했죠. 정희는 아이 앞을 막아선 채 다시 낮게 말했어요. 준서야, 괜찮아. 본 것만 말하면 돼.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죠. 고모가 엄마 가방에 작은 거 넣었어. 그리고 할머니가 밥그릇을 탕쳤어. 순분이 소파에서 밥그릇을 두드렸습니다. 톡, 톡, 톡.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순분은 미경을 보고 있었죠. 그 눈빛은 흐렸지만 이상하게 오래전 사람 같았습니다. 장롱. 한 글자였어요. 하지만 그 한 글자가 거실 전체를 멈추게 했죠. 순부는 다시 말했어요. 밋. 정희는 더 기다리지 않았죠. 지금 봐요. 이번에는 태섭도 막지 못했어요.
모두가 순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양원 상담사도 조용히 계약서를 덮고 따라왔습니다. 미경이 먼저 장롱 앞에 섰습니다. 손이 빨랐습니다. 위 서랍, 중간 서랍, 아래 서랍, 없었습니다. 장롱 앞에 선 미경의 손이 처음으로 느려졌죠. 평소 같으면 남의 가방도 거침없이 뒤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서랍도 서류 봉투도 엄마 방도 자기 것처럼 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장롱 밑으로 손을 넣는 순간만큼은 쉽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정희는 그 손을 보고 알았습니다. 미경은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거기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태섭도 그걸 느꼈는지 아무 말 없이 미경의 손끝만 보고 있었죠. 방 안에는 순분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밥그릇을 쥔 손이 아주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미경이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손끝에 낡은 천 파우치 하나가 걸렸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섭이 낮게 말했죠. 꺼내. 미경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꺼낼게요. 미경은 파우치를 뺏기지 않으려 했지만 태섭이 한 번 더 말했죠. 미경아. 그 한마디에 미경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정희는 파우치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봉투 2개가 들어 있었죠. 첫 번째 봉투에는 삐뚤어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미경에게. 두 번째 봉투에는 조금 더 흐린 글씨로 적혀 있었죠. 태섭에게. 태섭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한참 동안 자기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바라봤죠. 정희는 먼저 미경에게 적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 접힌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정희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미경아, 나는 치매다. 그래도 다 안다. 2년 동안 매달 40만 원. 내가 가져갔다. 통장은 정희한테 있다. 정희 아니다. 엄마가 맡겼다. 방 안의 공기가 한 번에 가라앉았죠. 미경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오빠, 이거 엄마 필체 맞냐고. 치매 환자가 이런 편지를 어떻게 써? 그 말에 순분이 침대 끝에 앉았죠. 내 글씨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말을 끊기에는 충분했어요. 태섭은 편지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미경을 바라봤죠. 이거 엄마 글씨 맞아. 미경의 입술이 멈췄어요. 오빠, 엄마가 우리 어릴 때 도시락 뚜껑에 이름 써주던 글씨랑 같아. 미경은 더 이상 필체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죠. 정희는 봉투 안쪽을 다시 확인했어요. 작은 서류 한 장이 접혀 있었죠. 위임장이었습니다. 작성 날짜는 순분이 치매 판정을 받은 지 사흘 뒤였어요. 위임받는 사람, 박정희. 위임 내용, 통장 보관, 병원비 관리, 생활비 지출 확인. 정희는 그 서류를 보고 한동안 숨을 쉬지 못했죠. 순분은 이미 준비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기억이 더 흐려지기 전에, 누가 자기 말을 지울지 알았기 때문에, 누가 정의를 도둑으로 몰지 알았기 때문에. 미경은 비웃듯 말했어요. 그런 종이 하나로 뭘 어쩌려고. 정희는 가방에서 은행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니 농협 통장 2년치 내역이에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40만 원씩 현금 출금이 됐어요. 태섭이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날짜를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12월, 1월, 2월, 전부 토요일이었습니다. 미경이 집에 왔던 날이었습니다. 정희는 이어서 말했죠. 은행 CCTV 확인 신청했어요. 최근 3개월치는 확인 가능했어요. 3번 다 아가씨였고요. 미경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받은 거야. 정희는 순분을 받습니다. 어머니,
이 돈 미경 씨한테 주신 거 맞아요? 순부는 미경을 바라봤어요. 오래 바라봤죠. 딸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화난 눈이 아니라 지친 눈이었습니다. 안 줬다. 엄마. 미경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안 줬다. 순부는 다시 말했죠. 낮고 분명하게. 내가 가져갔다. 미경은 그 말을 듣고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어요. 입술을 깨물던 미경이 갑자기 웃었습니다. 그래서 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미경에게 꽂혔습니다. 내가 딸인데 엄마 돈 좀 쓴 게 그렇게 큰 죄야? 내가 남이야? 내 엄마 돈이잖아. 그리고 엄마 돈, 어차피 나중엔 우리한테 올 돈이잖아. 내가 조금 먼저 쓴 게 그렇게 죽을 죄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내가 아직 살아있다. 방 안이 얼어붙었죠. 순부는 미경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살아있는 사람 돈을 내가 왜 먼저 쓰냐? 미경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죠. 순부는 다시 말했어요. 쓴 게 아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죠. 훔친 거다. 미경의 얼굴에서 마지막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내가 훔쳤다. 순부는 한 번 더 말했어요. 이번에는 더 느렸고 더 또렷했죠. 그 한마디가 미경의 변명을 완전히 끊어냈어요. 정희는 휴대폰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순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통장은 정희가 갖고 있어. 내가 줬다. 미경이 손 닿으면 안 된다. 그 애가 오래전부터 내 돈에 손댔다. 방 안에는 순분의 목소리만 남았습니다. 정희는 녹음 파일을 하나 더 틀었습니다. 이번 목소리는 조금 더 느렸습니다. 미경이가 통장 가져가면 나는 말 못했다. 싸울까봐. 내가 준 거 아니다. 내가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 그 말이 끝나자 미경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요양원 상담사는 조용히 계약서를 닫았죠. 더 이상 입소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정희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순분이 지킨 건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정희라는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정이 아니다. 그 말 하나를 지키려고 침에 걸린 노인은 밥그릇 밑에 쪽지를 숨겼던 것입니다. 태섭은 내역서를 내려다보다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몰랐어.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남편을 바라봤죠. 그 말, 7년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말이었습니다. 몰랐다. 못 봤다. 그런 줄 몰랐다. 정희는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은 몰랐던 게 아니에요. 태섭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예요. 방 안이 차갑게 가라앉았죠. 정희는 더 말했어요. 어머니 약 시간은 몰라도 됐고, 병원 예약일은 몰라도 됐고, 미경 씨가 어머니 방을 뒤지는 건 못 본 척해도 됐고, 제가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밥상을 차리는 건 그냥 당연한 일이었겠죠. 태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정희는 태섭에게 적힌 봉투를 들었어요. 이건 당신한테 온 거예요. 태섭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태섭아, 내가 모른 척하는 동안 정희는 내 밥을 챙겼고, 내 약을 챙겼고, 내가 사람인지 확인해 줬다. 미경이가 내 돈을 가져가는 걸 내가 정말 몰랐는지 엄마는 모르겠다. 하지만 정희가 오는 걸 내가 못 본 척한 건 안다. 내 아내가 이 집에서 그릇보다 못한 대접을 받을 때 너는 밥을 먹었다. 엄마가 치매라서 다 잊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이건 잊히지 않았다. 태섭은 편지를 끝까지 읽지 못했죠. 편지 끝부분은 태섭의 손 안에서 구겨지고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정희에게 가방을 열어보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싫다는데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냐고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편지 속의 어머니는 그 모든 장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치매라서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가장 정확하게 보고 있었죠. 정희가 밥상을 차릴 때 자신은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정희가 순분의 약 시간을 확인할 때 자신은 회사 일이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가 미경의 말에 다치고도 싱크대 앞에서 그릇을 씻을 때 자신은 늘 똑같이 말했죠. 당신이 좀 참아. 그 말이 이제야 태섭의 귀에 돌아왔습니다. 참으라고 했던 사람은 정희였는데 편했던 사람은 자신이었습니다. 태섭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정희는 울고 있지 않았죠. 오히려 너무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이 태섭을 더 무너뜨렸습니다. 울고 소리쳤다면 차라리 변명이라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미 너무 오래 참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죠. 태섭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과해야 할 일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통장 누명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가방을 뒤진 오늘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정희가 이 집에서 조금씩 지워지는 동안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모든 날들이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그 침묵 속에서 순분이 천천히 말했죠. 정희한테 사과해라. 태섭의 어깨가 무너졌어요. 그는 정희를 보지 못했죠. 정희도 바로 그를 보지 않았어요. 어떤 사과는 너무 늦어서 듣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을 더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날 태섭의 사과가 그랬습니다. 정희야. 목소리가 갈라졌죠. 내가 잘못했어. 정희는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 오늘 처음 듣네요. 태섭의 얼굴이 굳었어요. 정희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 사과를 오늘 다 받을 수 없어요. 태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정희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순분의 이불을 조용히 정리했죠. 지금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끝까지 남겨진 진실을 제자리에 놓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폭로가 끝난 뒤에야 정희는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정희에게는 울면서 전화할 친정이 없었어요. 친정아버지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친정엄마도 정희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미경은 그걸 알고 있었죠. 알고 있어서 더 쉽게 말했어요. 친정도 없는 애가 어디 가서 큰 소리야. 처음 그 말을 들은 날 정희는 부엌에서 물을 썰고 있었죠. 탁, 탁, 탁. 칼끝이 도마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정확해서였죠. 정말로 정희에게는 울면서 전화할 엄마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와서 우리 딸한테 왜 그러냐고 말해줄 일도 없었죠. 친정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잠시 숨을 돌릴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더 조용히 살았습니다. 울 곳이 없는 사람은 남들 앞에서 더 잘 울지 못합니다. 정희가 그랬습니다. 순부는 처음부터 따뜻한 시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는 컸고 눈빛은 매서웠고 며느리 손끝 하나도 쉽게 지나치지 않았죠. 국이 싱겁다. 생선은 그렇게 굽는 거 아니다. 태섭이는 아침에 국이 있어야 밥을 먹는다. 정희는 많이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순분이 꼭 미운 사람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친정엄마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현관에 정희의 분홍색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에는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이 있었죠. 쪽지는 없었어요. 말도 없었죠. 하지만 정희는 알았습니다. 순분이 놓아둔 것이라는 걸요. 위로를 못하는 사람. 하지만 빈손으로 두지는 않는 사람.
정희에게 순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버텼습니다. 미경의 말이 날카로워도 태섭이 모른 척해도 순분이 어떤 날 정희를 몰라봐도 완전히 놓지는 못했어요. 미운 사람과 고마운 사람이 한 사람 안에 같이 있는 것. 그게 가족이라는 이름을 더 어렵게 만들었죠. 순분이 치매 판정을 받은 건 4년 전이었습니다. 초기라고 했어요. 의사는 약을 잘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가족들이 차분히 도와주면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했죠. 정희는 그 말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태섭과 미경은 다른 말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진행된다는 거잖아. 요양원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집 명의도 미리 정리해야지. 나중에 더 심해지면 골치 아파져. 순분이 병원에서 나온 바로 그날 미경은 그런 말을 했어요. 순분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죠. 듣고 있는지 못 듣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죠. 정희는 그 손을 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그 후로 순부는 조금씩 달라졌죠. 어떤 날은 정희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날은 손주 준서를 태섭으로 착각했어요. 어떤 날은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벽을 바라봤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통장 이야기가 나오면 눈빛이 달라졌어요. 도장 이야기가 나오면 손을 이불 밑으로 숨겼습니다. 미경이 오면 장롱 쪽을 자주 봤습니다. 정희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밥그릇을 품에 안는 행동이 시작되면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순부는 잊은 게 아니었습니다. 지키고 있었어요. 정희가 통장을 맡게 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밤 정희가 저녁 약을 챙겨 방에 들어갔을 때 순부는 장롱 앞에 앉아 있었죠. 손에는 낡은 손수건을 쥐고 있었어요. 어머니, 뭐 찾으세요? 순부는 고개를 들었죠. 입술이 몇 번 움직였어요.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죠. 대신 손수건을 정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정희가 펼쳐보니 그 안에는 농협 통장이 있었어요. 순분의 이름이 적힌 통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순부는 정희 손에 통장을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어. 제가 가지면 안 돼요. 이건 어머니 거잖아요. 알아. 순분의 목소리가 떨렸죠. 그래도 내가 갖고 있어. 미경이 손 닿으면 안 돼. 정희는 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걸 받는 순간 자신이 어떤 위험 안으로 들어가는지 정희는 알고 있었죠. 통장을 지키는 사람은 언제든 통장을 훔친 사람으로 몰릴 수 있었어요. 이 집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정희는 손을 놓을 수 없었죠. 순분의 눈빛은 처음으로 정희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있었어요. 며느리에게 시키는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건네는 부탁이었습니다. 제가 지킬게요. 순분의 손이 정의 손 위에 포개졌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이 정희를 울게 만들었죠.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오래 통장을 쥐고 있었죠. 순분이 낮게 말했어요. 내 엄마가 있었으면. 정희는 고개를 들었죠. 순분의 눈빛은 흐렸지만 그 문장만은 이상하게 또렷했어요. 너 이렇게 안 살게 했을 텐데. 정희의 목이 막혔습니다. 친정엄마가 떠난 뒤 누군가 자기 편에서 그런 말을 해준 건 처음이었습니다. 순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늦었다. 그 말이 방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죠. 대신 순분의 손등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날 오후 민영이 집으로 왔습니다. 정희가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미경은 처음엔 부인했어요. 하지만 은행 내역서, 순분의 녹음, 위임장,
문구점 영수증, 그리고 준서의 말까지 나오자 더 버티지 못했죠. 미경은 결국 인정했어요. 매달 돈을 가져간 것, 순분이 거부하면 더 크게 소리쳤던 것, 정희가 통장 이야기에 걸림돌이 되자 정희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던 것, 요양원 계약서의 도장도 순분이 직접 찍은 것이 아니라는 것, 도장집을 정희 가방에 넣은 것도 끝내 부인하지 못했죠. 민영은 차분히 절차를 설명했어요. 돌려줄 것, 더 이상 순분의 돈과 도장에 손대지 않을 것, 순분의 입소 문제는 본인 의사와 의료진 판단 없이 진행하지 않을 것, 그리고 정희에게 누명을 씌운 일에 대해 문서로 남길 것. 미경은 입술을 깨물고 앉아 있었죠. 예전 같으면 소리를 질렀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장롱 밑에서 나온 봉투 2개가 미경의 목소리를 눌러버렸습니다. 민영은 종이를 미경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3가지가 들어갑니다. 첫째, 순분 씨 통장에서 현금을 가져간 사실. 둘째, 도장집을 정혜 씨 가방에 넣은 사실. 셋째, 정혜 씨를 절도범으로 몰아간 사실. 미경이 종이를 밀어냈습니다. 이걸 내가 왜 써? 정희가 처음으로 미경 앞에 앉았어요. 아가씨가 아까 말했잖아요. 가족 일이 아니라 절도라고요. 저도 오늘은 가족이라는 말 뒤에 숨겨주지 않을 거예요. 미경은 펜을 쥔 손을 한참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늘 남의 물건을 뒤지던 손이 처음으로 자기 잘못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미경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순분의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찍은 자기 잘못의 흔적이었습니다. 태섭은 그 자리에서 순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순분은 아들 머리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한참 그러고 있었죠. 정희는 그 모습을 문가에서 바라봤어요. 방 안으로 더 들어가지 않았죠. 그 장면은 순분과 태섭의 것이었습니다. 정희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정희의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태섭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가 처음으로 자기가 외면한 시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것만은 알 수 있었죠. 미경이 집을 나가고 난 뒤 거실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계약서는 접혔고 인주는 다쳤고 요양원 상담사는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은 국그릇만 남아 있었죠.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그릇을 하나씩 치웠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치우지 않았어요. 태섭이 옆에 섰습니다. 내가 할게. 정희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그릇을 넘기지 않았죠. 손이 먼저 의심했어요. 이것도 잠깐일까봐. 미안하다는 말이 끝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까봐. 하지만 태섭은 말없이 국그릇을 들었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물이 흘렀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순부는 식탁 가운데 앉았죠. 처음으로 누가 의자를 당겨주지 않아도 스스로 그 자리로 갔습니다. 미경이 늘 손주 자리라고 하던 자리였어요. 정희는 순분 앞에 따뜻한 미역국을 놓았습니다. 순부는 숟가락을 들고 한참 국을 바라봤죠. 여기 앉아도 되냐? 정희는 바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자리예요. 순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정희에게는 이상하게 크게 보였어요. 밥그릇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 쪽지를 품에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 자기 자리에 앉아 자기 밥을 먹는 사람. 순분이 그날 처음으로 그렇게 보였죠. 며칠 동안 미경은 오지 않았어요. 태섭은 주말마다 순분의 아침약을 챙기기 시작했죠.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약봉지를 잘못 뜯기도 했고 물컵을 너무 차갑게 가져오기도 했어요. 정희는 바로 고쳐주지 않았죠.
대신 약봉지 위에 큰 글씨로 적어두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걸 본 태섭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은 한 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정희도 그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누군가 자기 몫을 조금이라도 자기 손에 들기 시작했다면 그날은 분명히 어제와 다른 날이었습니다. 순부는 여전히 자주 잊었습니다. 방금 먹은 밥을 또 찾기도 했고 정희를 엄마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어떤 날은 미경을 기다리는 듯 현관만 바라봤죠. 하지만 밥그릇은 더 이상 품에 안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정희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 밥그릇을 뒤집어 봤습니다. 밑면에는 테이프 자국이 남아 있었죠. 아무리 씻어도 희미하게 남는 자국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자국을 손끝으로 문질렀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버틴 흔적 같아서요. 치매는 많은 것을 흐리게 만들었죠. 사람 이름도 날짜도 방금 먹은 밥도 어느 날은 쉽게 사라졌어요. 하지만 어떤 마음은 끝까지 남아 있었죠. 정이 아니다. 그 말처럼요. 겨울이 오기 전 순분이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희야, 내 어머니, 나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정희는 순분 옆에 앉았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순부는 정희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래전 밥그릇을 지키던 힘이 아주 조금 남아 있었죠. 내가 있어서 나는 사람 대접받으면서 살았다. 정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번엔 울음을 참지 않았어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죠. 순부는 그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기 때문입니다. 대신 정희의 손을 더 오래 잡고 있었죠. 그 방 안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죠. 하지만 오래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 침묵 안에 다 들어 있었어요. 며칠 뒤 정희는 혼자 시장에 갔습니다. 무나물을 사려고 간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입구에서 작은 그릇 가게가 보였죠. 정희는 한참 그 앞에 서 있었어요. 하얀 밥그릇 하나가 가게 앞에 놓여 있었죠. 아무 무늬도 없는 그릇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그릇을 하나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순분 앞에 놓았습니다. 순분은 그릇을 바라봤어요. 새 거네. 네. 어머니 거예요. 순부는 그릇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예전처럼 숨기듯 앉지는 않았죠. 빼앗길까봐 품에 밀어넣지도 않았어요. 그냥 따뜻한 것을 만지는 사람처럼 가만히 감싸고 있었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순분이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정희는 그 웃음을 보고 가슴 한쪽이 저릿했어요. 시어머니가 웃는 얼굴을 이렇게 오래 바라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무서운 얼굴이 먼저 떠올랐고 치매가 온 뒤에는 흐려진 눈빛이 먼저 보였어요. 그런데 그날의 순부는 누군가에게서 빼앗기지 않아도 되는 것을 처음 손에 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정희는 밥을 담았습니다. 하얀 밥이 새 그릇 안에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그 밥 한 그릇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한 사람의 자리처럼 보였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지켜야 할 것은 밥그릇 밑에 숨긴 쪽지가 아니었습니다. 밥 한 그릇을 사람답게 먹을 자리였어요. 그리고 정희가 도둑이 아니라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는 밥그릇을 볼 때마다 생각했죠. 사람이 끝까지 지키려는 건 돈이 아닐 때가 많다고요. 누군가에게는 이름이고, 누군가에게는 자리이고, 누군가에게는 나를 믿어준 단 한 문장일지도 모릅니다. 정희에게는 그 문장이었습니다. 정이 아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꽃편지 사연을 이어가는 따뜻한 힘이 됩니다. 꽃편지 사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